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과 외부 환경적 요인을 매일매일 관리한다면 생물학적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몸과 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오늘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뇌 또한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서 다음날 또 새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시나요? 대부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깜박깜박할 때가 잦거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기억력의 경우는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나이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평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기억력의 나이를 되돌려 신체 나이보다 젊은 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국내 최고의 치매 전문의로 인정받고 있는 김희진 교수의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김희진, 건국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임상교수를 거쳐 뉴욕대학교 뇌건강센터에서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교수,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다. 치매와 인지기능 분야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 참여하면서 대중 언론에서도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05년 대한치매학회 우수 논문상, 2010년과 2011년 대한치매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대한치매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국내외 100여 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넘게 내원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두뇌 건강에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치료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하면서 실제로 효과 본 방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신체를 어떻게,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가 나이 드는 속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대체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젊고 건강한 두뇌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기억력을 좋게 유지하며 현명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습관과 치매 걱정을 더는 식사법, 뇌 건강에 좋은 운동법 위주로 전해드립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 들어보세요.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깜빡한 단어는 몇 개? 단어나 정보는 내측 축두엽에 위치한 해마에 개별세포로 저장된다. 갑자기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그때 그 단어를 간직한 세포가 노화나 스트레스, 나쁜 습관, 혈관 상태로 말미암아 소멸된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빈사 상태의 기억 뇌세포를 다시 한번 자극해주면 그 세포는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신호를 뇌한테 주게 되고 생기를 되찾게 된다. 오늘 하루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몇 개였는가? 배우의 이름일 수도 있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을 수도 있다. 그때 우리의 기억세포는 뇌사 상태에 빠졌으므로 잊어버린 단어 되풀이하기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단어를 메모할 때는 예쁘게 손글씨를 쓰는 것이 좋다. 섬세한 동작을 수행하는 손이 뇌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전두엽을 기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으로 메모하면 잠자는 뇌를 깨우는 뇌 피트니스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때 잊어버린 단어만 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면서 암기하길 권한다. 시작 단계에서 의욕에 앞서 많은 양을 외우려고 한다면 뇌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으니 가벼운 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 좌절감에 빠져 포기하지 않도록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간단한 것에서 시작하자. 또한 몸동작을 암기하는 것은 손해와 기저액, 전두엽의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부터 따라하면 땀이 나는 동작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매일 따라하다 보면 색다른 신체적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팁: 10일 동안 기억력을 되살리는 5가지 습관. 오늘 잊어버린 단어를 메모했다가 자기 전 10번 되풀이한다. 저녁 시간에 오늘 일어난 일을 떠올리며 예쁜 손글씨로 일과를 정리한다. 새로운 단어 5개를 외운다. 유튜브에 나온 댄스 동영상을 하루 20분 연습한다. 책을 3장씩 소리내어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한다. 치매 걱정을 더는 치유의 식사법.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고 무슨 일을 할 때 멍한 느낌이 들고 푹 잤는데도 머리가 막지 않고 계속 피곤하고 왠지 온몸이 붓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매일 먹는 음식과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료 과정에서 치매 같다고 찾아오는 많은 환자가 식사 조절에 대한 상담과 철저한 식단 관리만으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드물지 않게 경험한다. 몇 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간헐적 단식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데 이는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 내 에너지원이 고갈되면서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난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신경세포 재생과 뇌 혈류 개선, 인지기능 개선 등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뇌에도 좋은 16시간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다이어트로 통하는 16시간 단식은 체중 감량, 혈압 강화, 기분 전환에 효과적이다. 매일 식사를 정해진 시간대로 제한하는 시간 제한 식사가 다음 연구를 통해 체중과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2017년 성운기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12시간에서 16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쥐는 다른 쥐에 비해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보였는데 단식할 때 몸은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을 생성한다. 그렐린은 단기적인 섭취 행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식욕 촉진제로 인체로 하여금 배고픔을 느끼게 하여 섭취 행동을 유발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며 체내 대사율을 감소시킨다. 뇌 활동의 주 에너지는 포도당이다. 그런데 단식 상태에서는 지방산을 연소해 에너지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케톤이 생성되도록 만들 수 있는데 케톤 상태의 뇌에서 뇌신경 성장 인자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중요한 해마의 생성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케톤 생성을 활용하는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거나 뇌전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을 마지막으로 섭취한 뒤 16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16대 8 단식으로 알려진 이 방법은 16시간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나머지 8시간에만 음식을 먹는 식이요법이다. 이 방식은 인슐린을 줄이고 비축된 지방을 분해하는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건강을 위해 단식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허기를 못 이기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날뛰는 폭식은 절대 금지다. 허기가 몰려오면 책을 읽는다거나 음악을 듣는 등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또한 굶는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먹는 기름진 정크푸드는 심각한 요요 현상을 불러온다.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1시간에 한 모금씩으로 규칙을 정하거나 적당한 크기의 물병 하나를 채운 다음 천천히 마시는 식으로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 단식을 마친 뒤에는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주를 이루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단식하는 사람은 피로하거나 짜증이 날 수 있으므로 운동은 식사하고 나서 가볍게 하기를 권한다. 아침 식사 거르기. 단식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다.
밤 동안 금식했던 상태를 아침까지 유지하면 잠에서 깬 뒤 30에서 45분 뒤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르티솔은 저장되어 있던 지방산, 포도당, 단백질을 동원해 연료로 쓸 수 있게 돕는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거른 것에 비해 아침을 건너뛰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른 시간에 저녁 식사 먹기. 아침을 거르기 어렵다면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과체중인 사람에게 오후 2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했더니 피험자에게서 포도당이 아닌 케톤 연소가 증가했다. 또한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또는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전환하는 능력인 대사 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를 살리는 똑똑한 물 마시기. 우리 신체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이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다.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2.5리터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과일이나 채소 섭취량이 많아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수분량이 1리터 이상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섭취하는 수분량에 따라 물을 다르게 먹고 현명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똑똑한 물 먹기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다. 물은 몸속에 들어와 2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는데 저 나트륨은 여러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 가벼운 증상으로 두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뇌장애를 일으켜 의식장애나 발작 등이 나타나고 아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노년층은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져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말기 신부전 환자와 당뇨 환자다. 말기 신부전 환자는 체내 수분이 저류하면서 호흡곤란, 부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뇨 환자는 식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포만감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 저혈당의 위험이 생긴다. 혈당 관리를 할 때 충분한 물 섭취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안 된다. 첨가물 없는 물을 마신다. 외출하면 물보다 음료나 커피를 마시게 된다. 하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장은 당분이 첨가된 음료를 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음식이라 여기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덜 되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맹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맹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때는 결명자나 보리, 메밀을 넣어 우린 물을 마신다. 상황에 따라 물 온도를 맞춰 마신다. 찬물보다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내려가 몸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운동 직후 찬물을 마시면 뜨거운 몸을 식힐 수 있고 빠르게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다. 따뜻한 물은 감기에 걸렸을 때나 환절기에 목을 보호해 주어 도움이 된다. 뇌 자극 운동. 올바른 내 몸 사용 설명서. 각오하는 순간 뇌는 바뀐다. 뇌는 20세쯤 완성되고 나서 환경에 따라 사용하기에 따라 계속 변해간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만 해도 운동을 계획하는 전 운동 영역을 비롯해 뇌의 많은 부분은 어떤 동작을 실제로 할 때나 그 동작을 상상할 때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상상을 통해 동작을 계획하는 뇌의 영역을 연습해두면 계획한 운동을 실행에 옮기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실제로 운동선수는 신체 훈련을 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병행하기도 한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역도의 장미란 선수는 경기하는 무대에 올라가서 수킬로그램의 바벨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상상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한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면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은 더 큰 효과가 있다. 행동은 상상보다 더 많은 뇌 영역을 더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이걸 잘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할 시간에 이제 알았으니 바로 해봐야지 라며 각오를 다진 뒤 당장 해보는 게 낫다.
그런 지금이 꾸준히 쌓이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각으로 뇌를 바꾸어 치료하거나 훈련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만성 통증 환자에게 통증에 관련된 뇌 부위의 활동 크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활동 크기를 줄이도록 훈련시키면 해당 영역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피험자의 뇌 상태를 보여주고 훈련시킴으로써 집중력을 개선할 수도 있다. 뇌는 하드웨어, 마음은 소프트웨어다. 뇌의 활동은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며 구조의 변화는 동작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거나 경험과 연습을 통해 뇌의 작동 방식이 변하면 구조도 함께 변한다. 뇌는 몇 초만 해도 변화한다. 변화의 속도는 예상외로 빠르다. 신경세포의 종류와 뇌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파인 모양은 고작 몇 초 사이에도 달라진다. 시냅스를 구성하는 구조물인 스파인의 모양 변화는 시냅스 세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인공신경망의 학습이 연결 세기를 바꾸는 과정이었음을 떠올리면 스파인 모양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다. 뇌에는 무려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 하나당 평균 7,000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냅스의 모양이 바뀌는 정도쯤은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면서 경주 트랙을 기억하게 했다. 2시간의 학습 전후에 자기공명 영상으로 피험자들의 뇌를 살펴봤더니 공간 탐색에 관련된 뇌 부위인 해마와 부해마에서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고작 2시간의 연습으로 확연한 차이가 느껴질 만큼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변화가 오래 누적되면 뇌 구조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국 런던에서 택시운전 면허 자격증을 따려면 25,000개나 되는 미로 같은 도로를 돌아다니며 길을 외워야 한다.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공간 탐색에 기여하는 해마 뒷부분이 일반인보다 큰 대신에 해마 앞부분은 일반인보다 작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정도가 택시운전 경력이 오래될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새로운 신경세포의 형성은 신체적 운동을 할 때 다양한 자극으로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활발해진다. 지금부터 계단 오르기, 아침 저녁 스트레칭 등 몸에 큰 부담이 가지 않지만 기능 회복에 뛰어난 몇 가지 운동을 추천하겠다. 제대로 알고 하면 이들 운동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을 꼼꼼히 체크한 뒤 도전해보자. 걷기의 업그레이드 버전, 계단 오르기. 걷기나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보다 효과가 좋은 유산소 운동이 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계단을 활용하면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 계단 오르기는 단 몇 분만으로도 녹초가 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만드는 근력 운동의 효과까지 있다. 평지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보다 체력 강화와 근육 형성에 효과적이다. 계단 대신 언덕을 오르는 방법도 있다. 언덕의 기울기에 따라 계단보다 언덕 오르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오르기 운동은 다리의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복부에 힘이 가해지고 팔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전신 운동이다. 계단 오르기 운동이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을까 해서 망설인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장시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포츠와 운동에 의거하게 실린 논문에 따르면 경사면 오르기는 운동 효과가 탁월해서 10분씩 주 3회만 해도 체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심혈관계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모든 유산소 운동을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바꿀 필요 없이 주 1회만 실시해도 된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헐떡거리는 상태가 되면 동작을 멈춘다. 또한 계단을 내려올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당한 속도로 조심해서 내려온다.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할 때 지루함을 덜고 체력을 좀 더 강화시키려면 계단 오르기 운동 사이사이에 근력 운동을 섞는 것도 좋은 운동 전략이다. 쉬지 않고 얼마큼 계단을 오를 수 있느냐는 체력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4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조기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계단 운동으로 노후 질환을 막는다. 일반적으로 계단 한 칸을 오를 때 약 0.15kcal를 소모하고 한 칸 내려갈 때 약 0.05kcal를 소모한다. 따라서 30분 기준으로 평지 걷기는 약 120kcal를 소모하고 계단 오르기는 약 220kcal를 소모한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산소의 순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 건강과 인지기능 개선,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늦추고 심혈관계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9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하루 60개의 계단을 한 번에 오르고 나서 1시간에서 4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오르기를 3회 반복한 성인이 6주 뒤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계 기능이 향상됐다. 이외에도 계단 오르기는 무릎 주변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되며 무릎 연골 부담을 줄이고 퇴행성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고르게 혼합되어 혈압을 올리지 않으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할 때 환기가 중요한데 창이 있는 계단은 상관없지만 먼지가 잔뜩 쌓인 창 없는 비상 계단은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계단을 오를 때 올바른 자세는 다리를 11자로 하고 골반과 허리가 일자로 펴지도록 가슴을 곧게 펴고 해야 한다. 발바닥은 앞꿈치부터 디디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바닥 전체로 딛고 두세 칸을 한꺼번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뇌를 깨우는 손운동. 주먹 쥐었다가 펴기. 한 손씩 번갈아 가며 한다. 손가락 반대로 펴기. 1. 양손 다 주먹을 쥔다. 2. 오른손은 엄지, 왼손은 새끼손가락을 편다. 3. 반대로 왼손은 엄지,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을 편다. 새 모이주기. 1. 양손가락을 모아서 새 부리처럼 붙여준다. 2. 한쪽 손을 다른 쪽 손바닥에 붙여준다. 3. 다시 양손가락 모아서 새 부리처럼 붙여준다. 4. 반대쪽 손가락을 다른 쪽 손바닥에 붙여준다. 손가락 반대로 접기. 1. 양손을 편다. 2. 오른손은 엄지손가락부터 접어주고 왼손은 새끼손가락부터 접어준다. 셀프 가위바위보. 혼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왼쪽 손이 항상 이기게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때 같은 것을 계속해서 내지 않도록 한다. 매일 이 동작을 5분 정도 한다. 손은 감각이 무척 예민한데 그 이유는 우리 신체 가운데서 뇌의 가장 넓은 부분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 손을 사용하면 뇌에 있어 다양한 영역의 유기적 연결이 강화되어 뇌세포의 기능이 향상된다. 이를 뇌의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커지면 뇌세포가 일당백이 되어 치매 예방에 큰 방어막 역할을 한다. 핑거 요가. 이외에도 손가락과 손목을 중심으로 하는 요가 동작이 있는데 일명 핑거 요가라고 불린다. 이 동작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서 쉽게 굳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는 손가락 손목의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고 손의 기능을 강화시켜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요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손가락을 최대한 펴고 구부리기를 5회씩 반복한다. 2. 5초간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려 손가락 관절을 유연하게 만든다. 3. 손가락 깍지를 끼고 5초간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한다. 핑거 요가와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핑거 요가를 통한 뇌 기능의 향상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핑거 요가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생각날 때마다 뇌를 자극시킨다는 생각으로 해보자. 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등산의 4가지 효과. 등산은 적은 비용으로 신체 건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게다가 다양한 작용을 통해 뇌 기능도 향상시켜준다. 등산은 끊임없이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신체 순환이 바로잡히고 도심에서 깨어진 불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좋은 명상 환경을 제공한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등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4가지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무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를 흡입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 2015년 스탠퍼드 대학교 산림과학과 그레고리 브레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질환과 관련된 반추사고가 경감된다고 한다. 반추사고는 부정적 생각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진은 90분간 자연환경에서 걸은 사람과 도시환경에서 걸은 사람의 신경활동을 분석한 결과 자연환경에서 걸은 사람이 반추사고를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두 번째, 공간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헤나 크리츠로 박사는 등산할 때 방향을 정하고 지도를 보면서 현재 위치와 가야 할 곳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뇌 활동이 촉진되어 공간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밝혔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복잡한 장소에 가면 길이 낯설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능력이 공간인지 능력으로 등산은 이 능력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창의력을 높여준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뇌 속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신경생성을 유도한다. 등산도 이 신경생성을 자극하는 운동이다. 또한 등산은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 비해 창의력 증가 효과가 크다. 네 번째,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주기적으로 하는 등산은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수칙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을 31% 낮추고 매일 운동하면 이 위험도가 80%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3회 이상 3km를 걸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1% 낮아지고 매일 이렇게 걸으면 위험도가 70%까지 경감된다고 한다. 뇌를 깨우는 댄스와 소리내어 책 읽기. 수년 전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진료를 다니던 환자들과 함께 볼륨 댄스를 2개월 동안 배운 적이 있다. 룸바와 자이브를 배웠는데 댄스 동작을 배워야 하고 몸도 움직여야 해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환자들의 나이가 70세가 넘어 이런저런 어려움이 따랐지만 모두 으쌰으쌰해서 어려운 라틴 댄스를 배워 발표회까지 열었다. 당시 파트너였던 72세 제이 씨는 3년 전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었음에도 잘 회복해 현재까지 건강하게 외래도 다니고 있다. 이런 댄스 활동은 기억력과 시공간 능력, 전두엽 기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에서도 호전을 보였다. 또한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청각을 느끼는 허셀 1항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측두엽이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다. 허셀 1항의 안쪽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곳, 바깥 부분이 소리를 듣는 곳이다. 되뇌피질은 시냅스라는 연결 다리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에 청각을 자극시키는 것은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다. 우리가 몰랐던 뇌가 늙는다는 것의 의미. 20년 넘는 의사생활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환자는 K씨가 아닐까 싶다. 62세 K씨는 처음에 보호자로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병원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증상은 그만저만하고 기억력도 유지되어 수영장에 규칙적으로 다닐 정도로 건강한 반면 건축사 일을 하는 보호자 K씨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고 얼굴 등에 빠른 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5년쯤 지난 뒤부터는 어머니의 외래 일정을 자주 잊어버리곤 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내원한 K씨에게 요즘 회사 일은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예전과 다르게 일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도면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K씨 어머니의 치매는 13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아들은 이상 상태를 진단하자마자 급하게 치매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보다 빨리 암으로 사망했다.
K씨의 사례를 통해 이따금 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었다면 신체의 기능을 잘 보존해 어머니를 모시면서 훨씬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실 노화와 노쇠라는 뜻이 비슷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농담조로 너희 늙어봤냐?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시간이 흘러야 겪게 되는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이다. 세포의 노화는 세포가 분열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노화의 특징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며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 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미치는 변화가 축적되는데 여기에는 육체적, 심리학적, 사회적 변화가 동반된다. 그리고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노화와 노쇠의 차이. 그렇다면 노화와 노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나이가 들면 각 신체기관의 항상성 유지 능력이 감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항상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졌어도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연동 운동을 하듯 각 기관과 장기는 그 기능을 계속한다. 노화 상태에서 당뇨병, 심장병, 혈전증, 암, 치매 등 장기별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이들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이렇듯 노화는 나이와 연관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역행하기가 어렵다. 한편 노쇠는 자연적 노화와 달리 신체 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말한다. 기력이 떨어져서 앉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노인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될 것이다. 현대의학의 언어로 설명하면 여러 장기와 기관에 작용하는 생리적 저장능, 즉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거나 소실되는 상태가 노쇠다. 노쇠 상태에서는 여러 질병이나 질환에 취약하다 보니 외국에서는 노쇠를 아예 질병이나 장애 전 단계로 규정하기도 한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에서 30%가 노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쇠가 심해지면 장애가 발생해 입원할 확률도 높아진다. 또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사망 확률도 높아진다. 노쇠의 진단 기준으로는 린다 프리드의 주장을 많이 언급하는데 체중 감소, 근력 감소, 탈진이나 극도의 피로감, 근육 허약, 보행 속도 감소, 신체 활동량 감소 등으로 평가한다. 이들 항목 가운데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노쇠로 진단한다. 달라지는 생각의 속도. 생각하는 속도는 20에서 24세부터,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은 30에서 34세부터 저하된다. 초단기 기억, 작업 기억은 45세 이후로, 숫자나 문자를 순서대로 외우는 능력은 25에서 29세 이후부터 감소한다. 반면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은 45에서 54세에 최고조를 이루다가 점차 감소한다. 나이에 따라 다른 인지 능력은 각기 다른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특히 이 능력은 생활 방식이나 환경, 유전적 성향, 의료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면 어휘 능력은 70대 초반 최고조에 이른다.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뇌 역시 나이가 들수록 변한다. 놀라운 것은 뇌는 다른 신체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시작된다는 점인데 실제로 한창 때인 24세부터 자연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 구조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때는 35세부터다. 30대에 들어서면서 뭔가 깜빡깜빡하거나 일의 효율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기억의 중추인 해마는 40세 이후부터 매년 0.5%씩 줄어든다. 또한 정보를 생성하고 변형 또는 조작하는 능력과 기억, 추론, 새로운 연관성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뇌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최적기인 40에서 50대를 잘 보내면 노화의 시계를 더디게 가도록 만들 뿐 아니라 미래에 맞게 될 정점을 더 효과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다.
나이 들수록 감소하는 뇌의 부피. 뇌의 변화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의 뇌는 65세 전후 그 무게가 약 1360g인데 90세에 이르면 1290g으로 줄어든다. 같은 나이라도 사람에 따라 뇌의 부피는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뇌는 35세 이후 부피가 지속적으로 연간 0.2%씩 감소한다. 그리고 60세 이후로는 부피가 연간 0.5%씩 감소하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가속화된다. 이런 현상을 뇌가 위축된다라고 표현한다.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심각한 뇌피질 위축은 없지만 알츠하이머 환자나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전두엽과 시상주의엽, 축두엽에 심한 뇌 위축이 발견된다. 이는 MRI나 부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동을 조절하는 기저액이나 감각조절센터인 시상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피가 약 20% 감소한다. 뇌의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뇌기능의 감퇴를 의미한다. 신경세포수의 감소, 신경 전달물질과 세포 내 환경의 변화, 세포 내 시냅스 전달의 변화, 산화작용, 염증 반응 등 생화학적 변화, 아밀로이드 침착 등 병리학적 변화가 동반되면서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에 총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특정 연령이 지나면 뇌기능이 감소한다. 단기 기억과 새로운 내용 학습 능력은 상대적으로 초기에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어휘와 단어 사용 등 언어 능력이 저하된다. 지적 실행, 즉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근본적인 신경학적 장애나 혈관 장애가 없는 경우 대개 유지된다. 뇌에서 신경 충격을 느리게 처리함으로써 반응 시간과 업무 수행이 느려지기 시작할 수 있다. 몇몇은 매년 뇌의 일부 영역이 1% 가까이 줄어들긴 하지만 기능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노화와 관련된 뇌 구조의 변화가 항상 뇌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노화에 따른 뇌 기능의 감소는 뇌 화학물질의 변화, 신경세포 자체의 변화, 시간 경과에 따라 뇌에 축적되는 독성물질, 유전적 변화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나타난다.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최근 방송은 물론 건강 도서들을 통해 저속노화, 슈퍼에이저와 같은 단어를 참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느리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려준 식사법도 중요하고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력을 되살리는 습관들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던 단어가 있으면 메모해 두었다가 자기 전에 10번 되풀이하는 것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리하는 만큼 기억력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